8.15를 마치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주말에? 8.15 때 혈압이 올라가지고. 왜요? 더워서? 아, 모르셨어요? 오늘 방송 주제. 불굴의 불굴의 DNA를 가졌으니까 합시다, 우리. 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1946년) 화순탄강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드라마 스탠딩 뮤지컬 화순.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더 크고 더 강력한 뮤지컬 화순으로 돌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티스토리 또는 텀블벅에서 스탠딩 뮤지컬 화순을 검색하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우리 경계녀께서는 네, 저는 즐거이 보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이 쉬었네요. 네, 8월 14일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무슨 대학생,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대학생도 아니고. 아, 근데 이제 그 자주통일문화제 끝나고 이후에 청년 학생들만 모여서 밤 11시가 넘어서 청년 학생들이 또 따로 문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만 사는 아이처럼 놀고 마시고 네, 다음날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 행사 날 우리 또 곽 PD님께서 그 행사장 취재를 하셨잖아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같은 방향이니까 집이 또 강북 도봉 쪽이잖아요. 가려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 쯤에 저는 그냥 퇴각했어요. 심장이 늙은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끝까지 봤어요. 저는 그날 그 청년학생 문화제 하는데 우리 여기 사회자님 큰딸이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옆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무대도 올라갔어요, 제가. 11시 네. 반에 엄마랑 둘째는 이제 힘들다고 들어갔어요. 본행사 다 끝났으니까. 네. 근데 첫째가 이제 문화제라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대동놀이 기차 있잖아요. 그걸 너무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결국 대동놀이 네. 마지막 기차놀이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네. 그냥 2시 키가 반에 커가지고 2시 반에 어깨에 들어가죠. 이렇게 손 올리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이모들이 네. 작더라고요. 네, 이모들이 작아서.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약간의 뒤풀이를 하는데 무려 2차 뒤풀이 새벽 한 3시경에 어느 24시 해장국집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라디오 반민특위를 홍보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들어달라고. 술값 내주셨어요? 제가 내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내고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언니 이용권을 하나 쏠려고 그래요. 이 방송 들으시고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 팟빵 게시판에 인증에 이 방송을 들었다는 인증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3분 추첨해가지고 언니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안 듣는 걸 알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들어. 내가 그날 홍보했다니까.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 3분 추천해서 언니 이용권 드릴게요. 누나 이용권도 되니까요. 예, 저를 길에서 만나시면 당첨되신 분은 언니 오늘 술 사주세요. 언니 오늘 밥 사주세요 하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그날 술과 밥을 사도록 하는 언니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좋습니다. 달아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합시다. 네. 경계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언니 이용권이니까요. 밥과 술을 배불리 먹이고. 네. 이거 이문열의 삼국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뭘 전작에 많이 내보낼 얘기해야 때. 돼. 그 8.15를 그 땡볕에 했지만 뭐 사드 반대도 많이 외치고 미국 반대 뭐 통일하자 뭐 이런 거 외치면서 좋았는데 경축사 보고 우리 곽 박사 말대로 많은 사람이 경축사 봤냐고 그게 집회하면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혈압을 딱 올려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원래 방송 쉬려고 했습니다, 사실. 왜냐면 벌써 5개월, 곽 PD님 5개월 됐나요? 네, 5개월 됐는데 순위가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비상을 걸자. 이번 방송 쉬면서 하루 종일 워크숍만 하자 해서 오늘 방송을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경축사를 듣고 라디오 반민특위가 경축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긴급 방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굴의 DNA 박근혜입니다. 오늘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몇 곡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방송을 저희가 칭찬은 거세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A4 용지 뽑으니까 8장도 안 되는데 꼭지가 8개가 넘어.
거르고 걸렀잖아요. 거르고 우리. 걸렀는데도. 워크샵 때문에. 워크샵 아니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하겠는데 워크샵이 있으니까 우리 몇 꼭지만 지금 몇 개 뽑았죠? 하나, 둘, 6개요. 6꼭지 딱 뽑았습니다. 6개. 그래서 꼭지별로 우리 간단하게 분석과 감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회자된 거죠. 71주년 광복절 날 여기다 또 건국절 얘기를 얹었습니다. 건국절 얘기를 이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아니 이명박 취임 때부터.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번 연속 근데 건국절. 아, 이거 이명 박근혜 박근혜가 세트로다가 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작심한 것 같아요. 이 글 전반에서 세 번이나 지금 건국절 언급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불굴의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광복군 노병 유명하게 회자됐지 않습니까? 12일 날. 김영관옹 네. 께서 실제 박 대통령 앞에 이제 독대는 아니죠. 박 대통령 앞에서 바로 저는 뭐 추상 옆에서, 같은 옆에서. 근데 개별 발언도 아니셨다고 그래요. 네. 그 독립유공자들을 대표해서 광복군 대표해서 첫 발언을 그 어르신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광복군을 대표해서 정말 네. 다카키 마사오의 딸에게 제대로 한번 건국 68주년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 우리 김영관옹께서 하신 말씀은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건국이 48년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948년에 8월 15일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8월 15일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5월 10일에 단독 정부, 단독 선거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38선 이남에서만. 가만히 보면은 38선 이남에서만 선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래 보니까 이게 상해 임정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법통이 개성되는 건가 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차후에 물론 87년 헌법 체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아니 38선 이북에 언제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 이제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48년에 이 8.15가 야 이게 나라를 만들어서 이 68주년이라 그러면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 분단 고착화가 시기별로 보면은 첫 번째가 38선을 그어가지고 미소가 이 진주에 들어오고 물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빌미로 이것이 1단계가 되고 2단계는 이제 남과 북의 단독 정부들이 구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적으로 북한도 9월 9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먼저 우리가 먼저 만든다 이래가지고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고 그 다음이 한국 전쟁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분단이 고착화된 날이 사실상 이 1948년 8.15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기념을 하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또 논쟁을 하다 보면 제주에 가면 사산 평화박물관이잖아요. 네. 거기 가면 사진 한 장 있어요. 그 사진 보고 전 실물로 처음 봤는데 사진을 남한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추진하니까 남북한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제주의 해녀들부터 전국적으로 그 북한에서 열리는 이후에 이제 통합 선거 있잖아요. 여기에 투표를 해서 그 위임장들을 받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그 투표 용지들을 들고 갔잖아요. 그때 그 투표 용지들을 찍은 사진이 사산 평화박물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국절 논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많은 명시가 거죠, 돼 있는 사안이. 거잖아. 예. 아까 각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뚝심 있게 4년째 계속 몇 주년 하면서 건국절을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나보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면서 실책자를 만들더니 자기는 맨날 이렇게 헌법을 부정하고 있으면 아니 실제로 이제 건국절을 기념하게 된다면 분단이 고착화되는 걸 기념하면은 분단 세력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출생지는 오사카인데 고향은 포항인. 정말 이상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상하잖아요. 아니 출생지가 오사카면 고향이 오사카인데 고향은 포항이야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출생만 없죠. 거기서 하고 거기서 또 자랐으면 그게 사람이 또 고향이지. 핏줄과 마음의 고향이 있으니까요. 한 행태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명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다카키 마사오의 딸. 여기서 더 나가면 다카키 마사오를 가장 존경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분단 세력, 친일 세력들이 기념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1948년의 8.15 아니냐.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948년의 8.15가 아니라 1945년의 8.15. 그게 광복절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 탄핵감 아닙니까 근데? 네. 어제 또 8.15 행사하다 보니까 왜요? 한 번만 끊고 가자. 왜? 한 번만 받아줘. 뭘? 네 하고선 딴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거 끊지 마 이거 그대로 가 그대로. 재밌다 이거. 탄핵감 아닙니까 이런데 네 그리고 딴 얘기하면 탄핵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네, 탄핵하고. 탄핵감 네, 같기도 하고 안 하여간 같기도 해서. 뭐 각자 할 얘기 합시다. 야 그럼 집에서 각자 녹음해가지고 뭐 하시.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 현수막 걸어놓고 아 그런 일 집회하던 있었어? 있더라고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 그러는데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 건국의 아버지 딴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분이 있거든요. 모르세요? 몰라요. 해방되고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추진할 때 유엔에서 선거 감시단을 파견했잖아요. 선거 감시단이 매논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어요. 단장. 근데 이 사람이 왔어. 유엔이 대표날 꾸려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단독 선거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위임을 시켜서 왔는데 이 단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남북한이 5,000년을 같이 살았던 민족인데 따로 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냐 단독 선거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깜짝 놀랐지. 그때 미인계가 투여가 됐죠. 모윤숙이라고 해가지고 모윤숙이 실제 자기가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 세웠다 호텔에서 실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증거들도 많이 나와요. 예, 거의 뭐 19금 포르노입니다. 예. 건국의 아버지는 근데 누군데? 건국의 아버지가 그래서 매논이라는 거죠. 매논. 매논이 모윤숙 때문에 마음을 돌려 세워서 단독 선거가 가능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건국의 어머니는 모윤숙이죠. 분단의 아버지 분단의 어머니구만. 오히려 이승만이 그렇다면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건국절을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에서 좀 비추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함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더 센세이션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그날 이제 8.15 행사 마치고 15일날 새벽 2시 반에 그 첫째랑 들어가다가 다음날 얘기했군요. 다음날 얘기했는데 이 경축사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곽 박사님, 이건 분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하얼빈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과연? 하얼빈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지. 아니 저희 첫째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거는 대통령이 만든 국정교과서 그 4학년 때 나오는 거라고. 4학년 때. 거기에 나온대. 그리고 또 뭐랬지 알았어요? 이게 또 웃겼어. 아빠 요즘 1박 2일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 맞아, 안중근 맞아. 의사 어디서 미승 돌아가셨는지. 감옥 나왔었어 1박 2일에.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고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지. 텔레비전 안 보고. 저희 애는 또 뭐라는 줄 국정교과서 안 알았어요? 보면. 누가 써줬냐고. 그래. 네. 난 이거 써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 써준 새끼부터 구조조정해야 돼.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됐잖아요. 하얼빈의 감옥. 이게 또 제가 또 글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글을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은 이건요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검토가 안 된 건 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건 저의 가설입니다만 마감에 쫓겨가지고 급조된 문서다 이건 지금. 마감에 왜 쫓깁니까? 마감에 쫓긴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전반적인 광복절의 기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간에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왜? 우리 박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게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계속 써오려면 아니 이건 아니고 제가 꼭 말로 해야 하나요?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수정 가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광복절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발표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 아무래도 청와대 이거 뭐 행정관들 차라리 무지하게 그랬으면 밤새지 다행이다. 않았나? 그랬으면 다행이다. 이거 가지고 고민이라도 했으면 다행이다. 아니요. 난 박근혜가 아무 고민 고민할 없이 새가 없는 거지. 아무 고민 없이 이거 써준 거 그냥 보고 읽었으니까 근데 지가 잘 하얼빈 보세요. 틀린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관보지 경주도 잘 보면 초반 흐름은요. 이게 독립운동가들 참칭을 하고 있어요. 마치도 뭐 자기네 집안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다가 중간에 싹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하면서 국민들로 싹 넘어가거든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 대한 지지, 지원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집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설 두 번째 있습니다. 네. 이거 가만히 보면 안중근 의사께서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했는데 여기서 안중근 의사만 이또 히로부미로 바꾸면 이 흐름이 또 맞아떨어집니다. 이또 히로부미 의사께서 잠깐만, 그러면 열사께서 이또 히로부미께서는 하얼빈역에서 차디찬 하얼빈 역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또 히로부미께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강인한 나라와 일본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래서 평소에 친일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또 히로부미가 인상과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았나. 이또 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에서 당한 거와 관련해서 가슴 아픈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잖아요. 제 가설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뭐 가설을 막 던지니까 저도 막 하나 저는 세 던져봤어요. 번째 가설. 세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주는 대로 읽었는데 이거 쓴 놈이 잘 못 쓴 거지.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서 잘 못 쓴 거지. 써준 대로 보고 읽은 거야. 근데 써준 대로 보고 읽었는데 이렇게 써준 대로 보고 읽을 대통령을 뽑으려면 좀 말 잘하는 대통령을 뽑지. 그 써준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읽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많습니다. 세 번째,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라고 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네, 그 내용으로 이제 현대사 부정 하는 사람들을 얘기했고 또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된다. 이 비하하는 신조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헬조선 이런 헬조선, 거? 흑수저, 개한민국, 그런 것도 망한민국, 있구나. 네. 이런 것들, 지옥 불반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 결국 화살은 현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화살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이런 생각인데 제가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 한 말도 너무 열받았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런 예를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뭐 헬조선이니 지옥불반도니 심지어 개한민국이니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남 탓만 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눈앞에 신문이 있었으면 찢어버렸을 텐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남 탓의 최고봉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한마디 했잖아요. 나도 못했지만 그렇죠. 박근혜는 더 못한다. 못한다고. 진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는 경축사 구조 자체가 상당히 꼬롬하고 이게 아주 이제 먼저 좀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시제가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했다라고 할 때는 또 이제 국제시장 같은 그런 코스프레가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하지 않았냐. 해놓고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요즘 왜 이러겠습니까? 청와대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서 시제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교묘한 거예요 이거는. 난 이거 경축사 밑에서 쓴 사람 아주 꼬름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해요. 현대사 부정에 가장 심한 게 박 대통령이 얘기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는 게 가장 심한 부정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분단돼서 가슴 아픈 날을 48년 8월 15일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떼본 문화가 만연한다고 했는데 이건 설마 성주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때를 쓴다. 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성주를 얘기한 걸까 이게? 떼본 문화. 노동자들의 정당한 뭐 노동권과 이건 관련된 얘기일까요? 청와대 내에서 친히 만드신 문화 아니에요? 대법 문화. 우리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정현 대표. 그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언론 개입으로 실제로 지금 그래.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래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 법을 무시하고 우병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완전 경시하느라고 대놓고 새누리당 대표를 해버리네? 박근혜 떼거리 문화가 제일 심각하네요.
떼본 문화. 네. 법을 불신하고. 아니 오늘 개각했는데 우병우는 여전히 자리 보존하고 그러니까 앉아 그게 말이 있잖아요. 됩니까? 재신님 한다는 게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 뭐 지금. 구화 간에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고. 또 박근혜 떼거리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어, 세월호 진상조사 안 됐잖아요. 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정말 증가하지. 아니 우리도 정말로 그냥 맘 편하게 그죠?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떼본 문화에서 제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지금 시점에서 어버이 연합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또 제일 많이 그죠? 하는 게. 네. 어버이 연합 사무실 이전한 거를 모 언론사에서 찾아냈던데 아니 저기 어버이 연합 근데 사법 처리됐어요? 안 됐지. 아니, 그거 안 되고 있죠. 아니. 대표적인 떼본 문화고. 그러네요. 법을 무시하고. 그럼 구조적으로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새누리당 그리고 검, 경 이런 유착 이런 게 더 떼본 문화라고 봐야겠네요. 그게 더 심각한 떼본 문화. 그렇죠. 예. 아 우병우 재신임 시켰군요. 네 오늘 개각했는데 자리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우병우. 네, 민망합니다. 뭐 허현준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네. 허현준이 또 청와대가 어버이 연합 배우 조정을 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진짜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이것도 열이 받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공안 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안 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자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은 대통령 한참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송로버섯, 발음도 안 되네. 샥스핀찜. 그게 뭐 100g에 캐비어, 얼마나 그러죠? 100g에 뭐 10만 원? 송로버섯 예. 더 비싸대요. 뭐 그리고 바닷가재. 샥스핀 그거 아시죠? 샥스핀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우리 안 먹어봐서 본 적도 발음이 없고 잘 안 돼. 먹어본 적도 없지만 샥스핀, 샥. 네, 그게 핀, 지느러미. 중국이 원래 샥스핀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2013년부터 중국에서 불법화 시킨 거예요. 공무원들은 먹지 마라. 왜냐면 부정부패의 상징처럼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국에서도 비싸구나. 비싼 음식이라서 서로 접대하고 제공하고 이런 데서 부정부패 상징처럼 돼버려서 이걸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정치 문화가 매우 최소한 3년 후진국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 당대표 됐다고 불러서 먹인 거잖아. 근데 2년 청와대에서, 전에 네. 김무성 당대표 됐을 때는 중국 요리 대접했대. 중국 요리. 샥스핀도 중국 요리예요. 아이 송로버섯, 근데- 캐비어 이런 건 안 나왔잖아. 바닷가재. 청와대에서 대놓고 김영란법을 연맥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네. 그런 거 같은데. 아 그거에 대한 오. 또 그런 것도 어려운 아직 시행이 것은- 안 됐었는데. 가진 것을 조금씩 야. 내려놓고 김영란법이 3만 원이잖아요. 네. 그 테이블에선 젓가락 한 번도 못 하겠는데요. 젓가락을 못하죠. 아마 냄새 맡으면 아니 그 냄새 맡으면 3만 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아마. 박 박사님 그건 어떠세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자주 갈아입잖아요. 아, 그 예전에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멜다 신발 3,000켤레가 생각이 났어요. 필리핀의 네, 영부인 그래서 마르코스의 이 여성 대통령이 진짜 네. 빨리 가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구나. 나는 옷만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콩한 쪽 발언은 이거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넘어간다고 치지만 샥스핀과 캐비어와 송로버섯에 이미 뚜껑이 열려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콩한 쪽 발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까 과연. 그런 누가 이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빵이 없어요? 케이크를 드세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겠어요? 거기서도 형벌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케이크를 계속 먹는 그런 형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느끼해. 커피도 먹을 수 없어. 이번에 새누리당 참 샥스핀의 송로버섯에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데 아니 저는 이거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콩 한 쪽도 나누자. 이건 대놓고 말해가지고 국민들을 한마디로 그냥 개돼지라는 거거든요. 니들은 내 나라 있지 않냐. 나눠 먹는 건 이정현이랑만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이정현은 사람이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나 얘기하면 완전 상했어 지금. 아 진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 받아요 이게. 나 완전 맘상해서 지금. 그 예전에 영화 타짜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심리에서 구멍가게 한다는 곽도원 씨가 그때 분한 사채업자. 그 마른 오징어를 책상에 탁탁 두드리면서 이런다고요.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쥐어 짜라 더 쥐어 짜라.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온다. 예전에 그와 비슷한 발언을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는 심정으로 뭘 한다 그랬나? 네. 누가 네. 박근혜가? 아니 그때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는 미국 속담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경제 문제 할 때. 아니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콩 한 적도 함께 나누자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완전 그런 느낌들이 그죠. 와, 그럼 마리 앙뚜아네 뜨면 이제는 단두대인가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옛날에 200년 전에 300년 전이죠. 그 프랑스 시절에 그 얘기고 지금은 법치국가 시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 마리 앙뚜아네 때 얘기만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단두대. 네, 그리고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드 배치 얘기를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이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에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가 우리 방송 안 들었나 봐. 우리 방송 좀 보내줘야 되겠어. 청와대. 이런 내가 문제는 그렇게 결코 얘기했는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이걸 자기가 정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 아니 나 이산화가스 얘기하면서? 어? 아니 사드 제대로 알아요? 진짜로? 아니 물론 이제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공계적 마인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강대. 아, 예, 참 서강대죠. 예, 네네. 죄송합니다. 네, 성균관대 동문 여러분들에게 축구를 지었는데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저는 미국 정치를 코스프레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제나 이제 초당적 협력 얘기하잖아요. 대외적인 사안에. 그러니까 독점 자본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미국은 언제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치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게 되는데 아니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고 하는데 왜 중국이 날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 그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너무 잘못 찍고 있는 게 사드 배치 예정지역 성주에서 다른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롯데가 무슨 골프장을 갖고 있대요 여기 성주에. 거기도 예정 후보지로 막 나오나 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그 투쟁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주에서 그러니까 그 성산이 아닌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게 아니다. 그럼 성주에 못 배치하는 사드를 대한민국 어디다 갖다 배치하라고 하겠냐. 우리는 전면 재검토다. 근데 왜 자꾸 이완영은 가가지고 헛소리 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성주 국민들하고 만나시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는 게 막 사드 문제를 이게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면 재검토하라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국민들이 얘기해야죠. 이정현 대표나 아니면은 새누리당의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저는 우린 이 개돼지라서. 부분들을 어제 그 8.15 맞아가지고 성주 국민들이 908명이 네. 삭발을 했어요. 그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삭발이 이게 쉬운 겁니까? 일상생활을 그렇죠. 하는 데서 여성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900명이나. 네, 근데 이제 TV에서 성주 화면만 나오면 다 삭발하고 계실 텐데 이 정도까지 저항을 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뭡니까? 대통령이 뭐예요? 대안을 찾으라고 있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대안을 찾으라고 있는 게 대통령이고. 근데 이거를 아니 다른 게 있으면 대안을 찾아와. 이런 건방진 대통령께서 계시면 됩니까? 찾아와 해서 계속 대화라고도 얘기하고 네. 있는데 들어쳐먹질 않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 대안이 있잖아요. 제주도 많이 그리고 하고 있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실제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약간의 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마장의 말 같은 그런 말에다가 눈에다가 뭐가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과의 싸움과 대결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할 수 있는 고리가 사라져버려요. 말에 그게 아니라 꽃갈콘을 이렇게 거꾸로 씌워놔서 구멍만 뚫어 북한만 보이게. 그럴 수 있죠. 북한이랑 송로호선만 딱 보이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정쟁의 대상을 안건을 자기가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그럼 말이 뭐를 안 정쟁의 된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뭐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요?
그것도 정해줘야지 안 그거 된다고. 우리가 물어봐야겠네. 물어보자 오늘. 대안을 도대체 다른 뭘 정쟁을 정쟁할 수 해야 될 걸 있나요? 대안을 청와대 제시해. 신문고에다가 어떤 정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겠네. 아니 우리 8.15 때 14일 밤에 시청에서 집회했는데 고등학생 올라와서 발언했잖아요. 아우 되게 시원하더라고. 뭐 정쟁 얘기했잖아요. 정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여야가 단결을 하자고 온 국민이 단결하자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단결합시다. 사드 배치 반대로 여야 없이 단결합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와 속이 정말 말 잘하더라고.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 연석회의를 북한에서 제안했고 남쪽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번에 며칠 전에도 이제 심양에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북한에서 제안 연석회의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북회의가 추진을 하자 재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8.15 때는 결국 남쪽 정부가 반대하면서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거를 해내는 게 결국은 사드의 궁극적 대안이 아닌가. 북한의 핵이 북한의 미사일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막기 위한 대화 이상의 대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 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예, 연속회 이런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까? 이거 위협적인가 자기한테 이게 연속회의가? 근데 그냥 나 하기 싫으니까 니네도 하지 마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정부가 제안했다 이거죠. 남쪽인 민간인들한테. 근데 북한은 민간 단체가 같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남쪽 민간 단체들에게 연석회의를 하자. 근데 이런 게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게 네. 글을 보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경제사를 보면 봐요. 북한의 대화 제의 시도를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걸 더 갈라놓으려는 듯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9월까지 대화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지금 그거는 8월 달인데 왜 이 대화하자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 이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으로.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하면서 북한 당국의 간부를 지목을 하고 북한 주민을 지목을 했잖아요. 통일 전선 차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북한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민족의 단합을 얘기하려고 했나? 민족의 단합을 얘기하는 건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북한 당국과 주민을 배제하는 논리도 좀 그러네요. 아닌 것 같긴 하고. 그걸 완전 뚜렷하게 대놓고 하는 거네요. 네. 당국은 다르고 여기는 다르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번 경축사에서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시도로 볼 수 있는 그죠.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통일시대에 여러 가는데 모두 동참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게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이 맞나? 아니 이거 보다 보니까 딱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민간 단체들과 박근혜 대화를 대통령의, 하고 예, 남쪽의 주장대로 민간 단체들은 북한의 정부 당국자들이랑 대화하고 그 됐어. 신선한데? 이게 왜 사드에서 그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제시했어. 정조사 바로 한 페이지 밑에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아니, 꼭 이게 신문고에 올려야 돼. 이게 정부 혹시 신문고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구 전략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또 언제나 이 사전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와도 대화하면 그죠?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이거 또 내용이랑 약간 별개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국가보안법 재판 받으면 검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가 윤기진 씨는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놀아난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놀아났다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게
뭐가 나쁜지 이 내용은 없어요 항상. 통일 전선 전술. 아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분단돼 있고 통일 전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북이 손을 잡고. 아, 근데 이거는 통일전선의 방법이 있는데 네. 통일전선의 전체적인 이제 운동에서 통일전선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하는 네. 큰 방향이 있고 근데 통일전선 전술이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어떤 불순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적 방법을 띠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통일전선 전술이 돼버리면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거지. 네. 피고는 검사한테 질문 못 하나요? 네? 검사한테 질문할 수 없나요? 피고는? 전 욕도 했어요. 아, 그 질문 좀 하지 그랬어. 판사 막 말리더라고. 아니 아버지가 증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윤기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애국심이 높고 이랬다. 아버지가 약간 위증을 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근데 판사는 너무 아버지가 귀가 청각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자꾸 지르면서 약간 말투가 반말조로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럭하고 삿대질하면서 벌떡 일어났었죠. 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은 나라 주변국이 취급다라는 아닌가 거나 봐. 중국은 나라 취급다는 거 이제 중공이야 중공 이제 완전히. 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네요. 완전 그런 거잖아요, 중국한테 지금. 이렇게 연맥여 놓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죠? 이거 중국 사람들 보면 완전 아니 쑥쑥 돌아갈 호혜라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나? 호혜가 놀리는 표현인가요? 호혜? 중국 말로. 호혜? 뭐 호의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그럼 놀리는 건가 중국을? 아니 근데 네. 예, 여기 보면 주변국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거 복수인데 당연히 딱 보면 이거 일본을 염두에 일본과 미국이구나 그러면. 아니, 미국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미국과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면 혼나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나요? 말은 할 수 있죠. 자주란 단어를 쓰지 않는 한 그렇죠. 가능한. 예, 알겠습니다. 자주적으로 이런 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변국들이라고 할 때 일본은 있는데 중국이 없다. 야 이것도 진짜 박근혜 대통령 야 진짜. 그럼 그 다음 줄이 본심이군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그죠. 할 것입니다. 근데 난 미친 것 같아. 이 어떻게 대목에- 8.15 때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진짜 한 줄로 딱 정리하고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지금 피해 할머니들께서 재단 설립 강행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이런데 또 하나의 말이 가설이 있죠. 말이 되냐고. 가설이 있는 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굴욕적 합의인데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107억 원짜리. 아직 안 줬잖아. 그거를 일본 애들이 준다고 통지가 왔어요. 광복절 전에. 주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다는 것도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피해자, 그러니까 배상금의 형식으로 띄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그래, 의료와 입장이고. 복지에 하겠다 뭐 근데 이랬던 이제 것 같아. 일본은 뭔 소리냐? 우리는 밝고 희망찬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한일 관계를 위한 뭐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데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손해상 철거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100억 원이죠. 10억엔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광복절 전에 집행을 해줬어요. 일본 애들이. 그 단돈 100원 딱 던지면서 우리 그때 이건희 500만 원 있잖아요. 이건희 40원 던지고 야 벗어봐 이런 것처럼 일본이 이제 100억 원 10억엔이죠. 10억엔을 딱 던져주면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받는 게 뭐냐? 8.15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니 라고? 그러면 지금 107억을 우리 줬다는 거야? 이달 말까지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 외교부는 그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떼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일본이 그죠? 야 10억엔 줄 테니까 됐고 8.15 때 조용해. 요런 서로 간에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사과를 요구하는 제스처도 한번 안 취하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관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정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생각인가 봐요. 아니 우리 저기 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정에서 경험이 많으신 우리 사회자님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판사가 합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해자는 합의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아니 그래도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합의로 볼 수 있다 이러고 합의했다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선제적이고 창의적이죠. 네.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은 완전히 지금 막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몸을 팔아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대체 피해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게 무슨 합의야? 미래지향적 관계에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하는 게 그때 미래지향적 관계야? 그 재단 설립할 때도
할머니들한테 거짓말 쳐서 차비 어. 드릴 테니까 용돈 좀 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거짓말까지 쳤었다며.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이건 거예요. 이걸로 갈 건데 지금 눈치 보니라고 슬금슬금. 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관계가 뭐냐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8.15 경축사에서 주변국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떼우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6곡지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고 굳이 전문 찾아 읽으시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글 전체에서 콕 집어도 6개가 나오는데 글 전체에서도 기운이 느껴져요. 뭔 말하는지 모를까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기운? 아, 이 여성의 기운이 느껴져요. 아니 이게 진짜 은근슬쩍 이렇게 둘러치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 코스프레를 하다가 나중에 또 국제시장 분위기로 가가지고 70년대 경제 번영 발전하다가 그래놓고 자기가 다 한 걸로 돼버리고 이제 근데 왜 지금 뭐 떠드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해 버리니까 와 이거 경찰사를 진짜 듣다 보면 열불나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정신 강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모든 것은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가능은 없다. 우리 민족에 불굴의 DNA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신 강조가 특히나 정신 강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불굴의 DNA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단어 하나 고쳐야 되지 않나요? 뭐요?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가족의 불굴의 DNA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불굴의 DNA. 저는 그래서 이 불굴의 DNA가 약간 진화돼서 나온 표현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방금 얘기했던 가족의 DNA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난감하고 뭘 해도 욕만 하고 뭘 해도 측근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다시 정신 승리의 세계로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뭔가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불굴의 DNA를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고 이걸 더 심념화하는 글의 총체가 아닐까 이게 경축사가. 그러면 잘 썼네 이걸. 진짜 불안해지는데 예전에 박정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버랩이 되고 이번에 선출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예전에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죠. 딱 차지철. 김재규가 제일 열받았던 게 그 박정희한테도 열이 받았지만 그 차지철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면서 딱 쏜 거예요. 네. 근데 왜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지철이. 뭐였을까? 대놓고 빨았나 보지. 뭐가 있는 거예요. 되게 말로 담기 뭐한. 그리고 또 오버랩이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시바소리가 시바소 지금 캡이요. 이게 그러네. 분위기 맞잖아요, 이게. 왜 시바스리가 엄청 비싼 술이야? 캐비어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런데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 양주가 그 귀할 당시는 때니까. 귀한 술이었어. 그리고 매일 처먹었으니까. 그걸? 그럼 혼자 처먹는 게 기운도 아니잖아. 좋아. 자기들 뭐 같이 먹는 사람들, 여대생, 가수들 뭐 앉혀놓고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불굴의 DNA가 그런 쪽으로는 이게 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어떤 DNA인가요? 그러면 DNA.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 네. 친일 DNA. 친일 DNA. 네. 또 어떤 DNA가 있을까? 독재, DNA 뭐 독재 독재 DNA. DNA. 독재 DNA. 일종의 좀 선민 사상. 천상천하 유아독존 DNA. 내가 선택받았다. 네. 우리 아빠한테. 아빠. 대한민국 누구 거? 우리 아빠 거. 그런 DNA.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박정희가 선글라스를 많이 썼잖아요.
그게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거다. 밤마다 나쁜 짓을 하니까 낮에 태양 아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맨정신에 맨눈으로 딱 바라보기가 힘드니까 선글라스를 많이 썼다. 그래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밤이 좋아서 그런 건 네.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니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선글라스 같은 옷, 옷이 그런 걸 수 있겠네. 자기의 뭔가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치장해 보이고 가꾸어서 보이기 위한 뭔가 자격지심의 일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옷을 이렇게 드러나게 입어요. 그러니까 옷 자체는 단색인데 그 옷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다른 색깔의 옷을 입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똑같은 옷을 전부 다 똑같이 저와 같은 옷을 입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만 예를 들어서 뭐 연두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자주색, 자주색? 자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주색을 입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있어. 빨주노 초 파남보. 그렇게 딱 입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은색 양복 예, 이런 식으로 혼자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어쨌든 불굴의 DNA라는 표현이 박근혜의 또 아버지와 비슷한 또 끝을 보여주는 또 상징적 의미가 되지 않나.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스스로 밝히시기를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우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를 보면서 저는 뭔가 이 새누리당, 이 극우 보수 진영의 뭔가 새로운 뭔가 기점 같이 상징적으로 약간 보여진 지점이 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 당선도 그러고 뭔가 아까 차지철 얘기했는데 박정희 집권 말기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곽 박사님은? 저는 제발 좀 이제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고 네.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진짜 법치의 시대에 합법적으로 그죠?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연착륙해서 민주사회로 이렇게 서서히 잘 이행해 나가길 정말 완전 바라겠습니다. 가식적인데. 저도 바랄게요 그럼 대충. 그렇게. 대충 그렇게? 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면 또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김무성 전 당대표 행보 보면서 팽목항을 갔어요? 네. 행복한만 갔는가요? 망월동도 갔어요. 네. 주저앉아 빨래도 하시고. 네, 주저앉아 빨래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책적으로 지금 그 자꾸 한 마디씩 던지고 장관들이 뒷걸음질 대통령 때문에 뒷걸음질만 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있죠. 그랬죠. 네. 근데 최근 한 2주 다음 주에 중국도 간대요. 그래요? 네. 야권의 야당 의원들 가다가 완전 빨갱이 됐던 행보인데 그거는 중국도 2주 전에. 가신대.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는 한 2주 동안 김무성 전 대표 행보를 보면 뭐 진보 정당 쪽은 아니라도 이 정도 행보만 보면 국민의당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면 너무 난리 날 것 같고. 할 수도 있죠. 네. 박지원이 박지원 누가 그랬지? 안철수만으로 대선 못 치른다고 누가 그랬지? 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지형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가 친위 체제를 완전하게 구축을 했잖아요. 이러고 대선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반기문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새누리당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저는 반면에 반대급부가 생긴다. 그래서 이재호도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했었고 정의와 국회의장도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했었고 김무성의 이런 행보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뭐 정계 개편 본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내부의 신호탄이 이미 울려진 거 아닌가? 좋게 말해서 정계 개편이지. 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이 전문 농담이고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들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지금 피폐하고 불안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개판인지 느껴지시니까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네, 오늘 불굴의 DNA 박근혜 광복절 경축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워크샵을 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막
졸업